오늘 이번 시간에 페르시아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거대한 성의 크기가 둘레가 96km, 성벽의 높이가 96m, 이게 난공불락의 성으로 얘기했던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타나는 나라가 바로 이제 메데 바사인데요. 성경에 메데 바사는 예언되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에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도 이 페르시아 시대를 잠깐 경험합니다. 다니엘서 6장이 이제 메데 바사 제국에서의 다니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서 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에 이제 7장의 환상이 한번 등장합니다. 내 제국에 대한 느부갓네살 신상 꿈에 이어서 동물들에 의한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 다음에 뼈 3개 물고 있는 곰, 4개 머리와 4개의 날개 달린 표범, 이런 이상이 이제 7장에 등장하고요. 8장에 또 한 번의 환상이 등장하는데 그 시기를 가리켜서 벨사살 왕 제3년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벨사살이 533년, 그렇죠? 553년에 아버지의 그 자리를 대신 공동 통치를 하게 되었으니까 다리오 원년하면 BC 550년에 해당이 됩니다. 바벨론이 언제 멸망하냐면 BC 539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멸망하기 약 한 11년 전.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았던 때란 얘기죠. 그때 환상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벨사살 왕 제3년이 그 시간적인 배경입니다. 자, 분명히 환상을 보았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면서 기록하는데, 환상의 내용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본즉 강가에 뭐가 있었다고요? 두 뿔 가진 순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어제 양은 뭐의 상징이라겠어요? 어느 나라요? 페르시아의 상징이라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양을 별로 키우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개를 키웠습니다. 가축으로. 그러나 저쪽 중동 지방은 양을 키웠어요. 양에서 나오는 게 많아요? 개에서 나오는 게 많아요? 이쪽 사람이 더 지혜로웠나요? 우리나라는 저쪽은 1년 내내 푸르른 초장을 갖출 수 있어서 양을 키우기에 적합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 양도 굉장히 오래된 집안에서 가르는 가축이었는데, 저 페르시아 지방이 바로 양을 대량으로 이렇게 키우는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순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순양이기 때문에 뭐가 달려 있어요? 뿔이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뿔이 2개의 뿔이 달려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2 뿔이 다 길었다라는 것은 제국이라는 큰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대요. 그러면 하나의 나라가 더 길게 또 더 크게 성장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긴 것이 나중에 난 거다. 메데 페르시아에서 이제 초기에 메데가 원래 제국이었고, 페르시아는 아주 변방의 조그만한 나라였습니다. 이제 그 나중에 난 나라, 아주 자그만했던 나라가 더 크고 오래 나라가 지속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4절에 보시면 내가 본즉 그 순양이 2뿔 가진 그 순양입니다.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들이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 순양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 빠졌잖아요. 서쪽, 북쪽, 남쪽이니까. 동쪽에서 왔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동쪽에서 왔는데 제일 먼저 어디를 들이받아요? 서쪽입니다. 이게 지리상으로는 안 맞는 말입니다. 자, 동해에서 서는 제일 먼 데서 제일 먼 데까지 가죠. 보통 정복을 하려면 차근차근 정복하려면 제일 마지막 점령지가 저쪽 서쪽이어야 되는데, 근데 뭐라고 하냐면 서쪽을 먼저 정복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요? 북쪽. 그 다음에 남쪽으로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은 이 순서까지도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 페르시아 중심으로 인해서 서쪽은
성경에 이제 사대 교회라고 나오는 소아시아 지역의 사르디스라고 하는 리디아 왕국입니다. 이따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리디아 왕국의 제국을 정벌하게 되고, 두 번째로 정벌한 것이 페르시아 기준 북쪽에 있었던 정확히 말하면 북동쪽입니다. 북서쪽에 있었던 바벨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은 페르시아 기준 남서쪽에 해당하는 이집트를 정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곰이 7장에서 곰이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었다고 했는데, 저 3개가 바로 서쪽, 남쪽, 북쪽에 있는 대제국들입니다. 리디아 왕국, 바벨론 왕국, 애굽, 이 세 나라를 향해서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었다. 다시 말하면 승리했다라는 거고요. 그 순양의 손에서 구할 자가 없었고 순양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화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이 해석을 정확하게 해줍니다.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래서 우리는 득볼건 순양이 뭔지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다라는 거죠.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 앞으로 일어나서 서쪽 두 나라가 연합을 할 것이고 그 중에 그 두 나라가 서쪽, 북쪽, 남쪽을 받게 될 것이다. 자, 8장에서 페르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언급을 하고요. 다시 말하면 이 페르시아 고레스 이어서 이제 이집트까지 가게 되면 고레스의 아들 되는 이제 캄비세스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11장에 가면 페르시아에 대해서 한 번 더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 이건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그 다리오입니다.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새 왕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지금 이제 페르시아 왕들의 순서입니다. 대제국을 건설한 황제 고레스, 그리고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 그리고 이제 제가 저기 보면은 고레스하고 캄비세스는 줄로 연결해 놨고 다리오는 쉼표로 연결해 놨잖아요. 고레스하고 캄비세스는 부자지간입니다. 그런데 부자지간이 죽고 나라가 보통 왕국들은 아들에게 세습이 되는데 저 다리오는 고레스의 자손이 아닙니다. 새로운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새로운 왕조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쉼표로 연결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명이 등장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넷째 왕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넷째 왕이 누구냐?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입니다.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넷째 왕이 그들보다 심히 부유하게 될 것이다. 이 다리우스는요, 고레스는 나라를 정복을 했습니다. 다리오는 나라를 통치를 했는데 다리오는 이 자기의 제국을 20개의 도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더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이 아하수에로는 페르시아 제국을 몇 개로 나눴다고 나와요? 127개로 이렇게 나눕니다. 더 많이 확장이 되어지고 더 세분화시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잔치를 에스더서에 보니까 며칠간 베풉니까? 자꾸 며칠간 베풀어요? 180일간 합니다. 6개월간 잔치를 베풀어요. 6개월간 잔치를 왜 베풀었을까요? 워낙 멀리서 와야 되잖아요. 제국에서 올 때 갈 때 걸리는 시간이니까 그냥 걸어서 가게 되면 이스라엘에서 저쪽까지만 가도 3, 4개월 걸리니까 일단 길게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잔치를 한 목적이 뭐냐면 헬라 왕국을 치는 거였습니다. 헬라 왕국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지금의 그리스 땅을 치는 거였어요. 그러려면 대군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많은 군수물자가 필요하게 되고 많은 돈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 180일 동안 잔치하면서 그 잔치에 황제의 잔치에 빈손으로 오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 오잖아요. 뭔가 비싼 것들을 싸가지고 오게 되죠. 흔히 말하는 조공을 받는 시간이고, 그렇게 하면서 출전에 필요한 재정을 공급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180일간에 걸쳐서 그들이 잔치를 할 정도로 크게 부유했고요.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해서, 모든 사람을 충동했다라는 건 이 페르시아 군대에는 용병이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만의 군사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 정복했던 그 지역에서 군사를 차출하게 되고 그 군사를 동원해서 헬라 왕국,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 그리스 제국, 아테네 스파르타로 대표되어지는 그 나라를 치게 될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안타깝게도 지게 되죠. 이 헬라하고 페르시아 전쟁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초기 3번은 페르시아가 헬라를 칩니다. 그때 쳤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하수의 다리오가 한 번 쳤고요. 다리오 1패. 다음에 그 아들이었던 크세르크세스가 2번에 걸쳐서 지게 되면서 결국 3번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3번은 헬라가 페르시아를 칩니다. 그때 헬라의 왕이 알렉산더이고요. 3번에 걸쳐서 페르시아를 칩니다. 이게 3번은 페르시아가 헬라를 쳤고 3번은 헬라가 페르시아를 치는데 종합 전적 6대 0입니다. 헬라가 다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페르시아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제 흐름을 잠시 보면 이게 지금 바벨론 제국의 왕인데 아까 다니엘이 누구 시대 때 환상을 받았다겠어요? 벨사살 할 때. 벨사사랑 3년. 이게 지금 다니엘에서 8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553년부터 섭정을 하게 되는데 그의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라바시 마르둑을 쉽게 얘기하면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이후에 그가 자신의 아들을 세우고 자기는 다른 지역 가서 아주 한가롭게 보내게 되면서 바벨론의 실질적 통치는 벨사살이 하고 있었고 그는 대략 553년부터 바벨론을 통치했는데 벨사사랑 3년이라고 하니까 550년 또는 551년 이 즈음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메데 바사 제국을 예언을 하나님께부터 받아서 예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39년에 망하니까 약 그 8장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은 나라가 멸망하기 한 11년 전에 받은 예언이었다라고 이렇게 흐름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벨사살 왕을 폐위시키고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바로 고레스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페르시아 제국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보이세요? 동서방위로 찾으면 어느 쪽에 있습니까? 남동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죠. 이 바사가 제일 먼저 연합국을 형성하기 위해서 손을 잡은 나라, 손을 잡았다기보다는 합병한 나라죠. 합병한 나라가 메데입니다. 메데는 그 위에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합쳐지면서 무슨 나라가 됐다고요? 메데 바사. 그냥 세계서용어로 읽으면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나라가 더 늦게 강한 나라가 됐고 더 오래 갔다라는 거죠. 이 두 나라가 양으로 비유되어지는 두 뿔 가진 양. 한 뿔은 메데, 또 한 뿔은 바사, 페르시아라는 거죠. 두 중에 더 긴 뿔은 페르시아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새 지역을 정복했다고 했습니다. 8장에서. 어디를 정복했다고 했어요? 서쪽. 자, 여기서 서쪽으로 쭉 가게 되니까 등장하는 나라가 리디아라는 나라입니다. 바로 첫 번째 정복했던 것이 바로 이 서쪽 지역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제일 먼저 여기서 이제 정복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정복했던 것이 북쪽에 해당되는 바벨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북서쪽에 해당되는 나라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바벨론에 있었던 누구요? 벨사사를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레스가 여기까지는 끝냅니다. 그런데 이제 고레스가 마지막 하나를 숙제를 해야 되는데 숙제를 못하고 돌아가세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그 죽음도 보게 되겠지만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참 안타깝게 죽음을 당하고 그의 아들에 의해서 서쪽에 해당되는 이쪽 애굽 이쪽을 점령을 하게 되면서 동쪽에서 일어난 메데 바사 제국이 새 나라, 새 갈비뼈를 점령하게 될 것이다라는 다니엘서 8장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건 다니엘이 보고 쓴 게 아니라 예언을 썼고 예언은 정말로 순서대로 방향까지도 순서대로 맞춰서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 예언되어진 성취가 되고요.
두 번째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요. 성경과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레스는 이사야서에 두 번에 걸쳐서 고레스의 출생이 예언되어졌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목자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원래의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라는 예언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예언된 대로 메대와 합병하고 리디아하고 루디아하고 다음에 바벨론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캄비세스 2세가 이집트를 정복하면서 다니엘서 8장을 다 성취를 하게 되죠. 그러는데 갑자기 다리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다리오가 왜 등장하느냐? 이 둘이 죽습니다. 이 사람은 저쪽 스키타이족 가가지고 정복하다가 전쟁하다 죽고, 이 사람은 이집트 정복하고 돌아오는 길에 죽고, 그러면서 왕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이 가짜 스메리디스라는 고레스의 또 다른 아들인데요. 진짜 아들이 아니고 사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등극을 하니까 이 사람을 폐위시키고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다리오 1세인데, 이 사람의 등장이 필요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레스 2세가 다 돌아가라고 합니다. 다 돌아가라고 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캄비세스 2세가 이쪽 사마리아 쪽에 그 조서를 받고 성전 건축을 중단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16년간 딱 막혀버려요. 그들은 반란을 일삼는 민족이다 하면서 그 고소를 하면서, 그리고 신경을 별로 안 써요. 왜? 127도 뭐 그 엄청나게 큰 제국 중에 아주 조그만한 변방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또 이들은 계속 정복 전쟁을 하다 보니까, 나라를 전쟁하다 보니까 내치에 그렇게 신경 쓸 여력이 없었고, 그러면서 성전 건축이 16년간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오 1세가 왕이 되면서 다리오 1세가 성전 건축을 재가해주는, 다리오 1세하고 친했던 인물이 제1차 성전을 건축했던 스룹바벨과 다리오 1세는 스룹바벨은 원래 페르시아에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도 친분이 있었던 사이로 그 역사에서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면서 다리오 1세 때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고, 다리오 1세의 가장 약점은 뭐겠습니까? 정통성입니다. 왜요? 지금 이 아버지 아들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럼 다리오 1세가 정통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결혼입니다.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고레스하고 딸하고 결혼을 하는 거죠. 고레스의 딸하고 결혼을 해서 그래도 내가 아들은 아니지만 사위다. 그래서 명분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왕조는 다리오의 왕조로 이어지는 거죠. 스타트는 고레스 캄비세스 가문으로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등장한 다리오에 의해서 그 밑으로는 이제 다리오 자손들이 왕을 이어가는 겁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누구의 남편이라고 그러냐? 에스더의 남편. 이 사람이 그리스와 1차 전쟁을 하게 되는데 패하게 되죠. 그리고 아들한테 유언을 합니다. 제발, 다리오 1세가 패했고 그 아들한테 유언했던 이 크세르크세스가 많이 알려져 있던 살라미 전투, 세계 3대 해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도 들어간다고 하죠. 아무튼 그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되면서 나중에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아닥사스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이렇게 세계사에서는 이름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되게 길죠. 크세르크세스도 있는데 그 앞에 세 글자가 더 붙어서, 근데 성경에서는 그냥 아닥사스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가 성경에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포로 귀환을 허락해 준 왕이죠. 이 다리오는 누구를? 스룹바벨을 도왔고요. 고레스는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포로 귀환을 명령했고, 포로 귀환을 명령한 왕 고레스 2세, 성전 건축을 다시 하도록 한 왕 다리오 1세, 다음에 불임절 에스더와 관련된 왕 크세르크세스 1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2차, 3차 포로 귀환을 허락한 왕 아닥사스다. 이렇게 전부 다 성경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아주 왕들이 자주 바뀌게 되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마지막 다리오스 3세인데요. 다리오스 3세가 유명한 이유는 나라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했던 왕. 누구랑 싸웠다고요? 다리오 3세가? 알렉산더 3세, 알렉산드로스 3세와 3세의 대결이었는데 세 번 또 다 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막을 내리는 거죠. 이 페르시아 제국 오늘 간단히 살펴볼 것이 이 정도 되는데요. 이거 다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이 고레스 이야기입니다. 고레스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그 내용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이 고레스의 등장입니다.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이름까지 기록되면서 예언되어진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이름이 예언되어진 사람은 요시야 한 명밖에 없어요. 그 39명의 왕 중에서 이름을 딱 찍어서 예언한 사람은 여로보암 왕 때 요시야 한 명이에요. 근데 이방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이름이 딱 지목되면서 한 왕이 날 것이다라고 해도 굉장히 맞추기 힘든데 그 사람 이름이 고레스일 것이다라고까지 그의 태어나기 약 150년 전에 예언이 되어져 버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고레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데 바사 제국이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이게 오늘 주인공에 해당되는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2세예요, 2세. 그의 할아버지가 1세가 있었고 그는 2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이제 캄비세스인데요. 그리고 이 사람이 1세가 되겠죠. 그리고 고레스의 아들 이집트를 정복했던 고레스의 아들은 캄비세스 2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쭉 혈통을 보니까 한 사람은 아버지는 페르시아의 피를 물려받았고요. 엄마는요, 메디아의 피를 물려받았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키루스 2세는 메데와 바사의 연합국을 만드는데 또 이점이 있었던 거죠. 자, 이 페르시아, 이 고레스 2세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는데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 페르시아 시대는 구약 성경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총 성경에 9권이 성경이 기록된 인물 9명이 여기에 해당되고 성경이 기록된 책으로만 봐도 다니엘서, 학개, 스가랴, 에스더, 에스라, 니에미야, 말라기 몇 권입니까? 7권이 페르시아와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잘 알아야 우리가 또 성경을 이해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먼저 고레스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에 걸쳐서 고레스는 예언이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한 말은 44장 28절에서 다음에 45장 1절에서 그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 목자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의 목자라고 얘기하고 고레스가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가 무슨 일을 할 거냐? 중건될 것을 그가 시작을 할 것이다. 예루살렘 중건령이 고레스에서 내려질 것이다. 그리고 고레스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성전에 대해서 기초가 놓여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은 성을 가리키고 성벽이겠죠. 예루살렘 성. 성전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제사 드리는 곳 성전입니다. 고레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서 중건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다음에 성전은 기초까지 놓여집니다. 자, 이것까지도 참 놀랍게 예언이 그대로 되어진 거죠. 고레스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죽지 않았다면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어디까지만 할 거라고 얘기했냐면 기초까지 놓여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성전에 대하여는 완공되리라 했으면 예언이 틀려지게 되죠. 그래서 고레스 때까지 딱 기초 놓습니다. 그래서 학개서를 보게 되면 또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딱 기초만 놓고 두 손을 딱 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고레스의 죽음과 뒤이은 캄비세스가 성전 공사를 막으면서 중단이 되어지는 얼마나 성경이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딱 기초까지만 놓여집니다. 다음에 4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받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고레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겠다. 고레스 앞에 많은 나라들이 항복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서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겠다. 고레스가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를 하게 될 것을. 그래서 한 나라, 한 성을 무너뜨리기도 쉽지 않은데 두 제국을 그가 정복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그러면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느냐. 이게 고레스 태어나기 전 150년 전 예언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제 그 역사의 아버지, 혹시 누구 기억나세요? 역사의 아버지? 예, 역사의 아버지. 예, 맞습니다. 헤로도토스. 헤로도토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뭐 그때 당시에 역사책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헤로도토스가 이쪽 유럽 역사뿐만 아니라 아시아 역사까지 같이 기록하게 되면서 직접 그가 이 바벨론 땅까지 밟으면서 바벨론의 역사, 페르시아 역사를 이제 기술을 하게 되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고레스는 메대와 바사 양쪽의 피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의 출발은 엄마의 꿈, 그 엄마가 만다네라는 사람인데요. 이 만다네의 꿈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아스테아게스, 고레스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엄마의 아빠니까 외할아버지 맞죠? 그 아스테아게스가 꿈을 꾸는데요. 2번에 걸쳐서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자기의 딸이었던 이 만다네가 오줌을 밤에 오줌을 싼 겁니다. 방류를 했는데 오줌을 쌌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신이 다스리던 메대의 모든 도시가 물에 잠깁니다. 뭘로 잠긴 거예요, 그럼요? 소변으로 물에 다 잠겨버리는 꿈을 꿉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가 범람하게 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자신의 왕위를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이 자신의 나라를 덮은 게 누구라고요? 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해요? 이 우리나라에서 버려버려야겠다. 쫓아버려야겠다. 시집을 보내야겠다는 얘기죠. 시집을 보내는데 강한 나라한테 보내겠어요? 약한 나라한테 보내겠어요? 아주 약한 나라한테 보냅니다. 도저히 이 꿈을 성사시키지 못할 나라에게로 보내는데 그가 택한 것이 바로 아주 작은 변방의 페르시아인 캄비세스한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이 꿈이 성취가 안 되겠지 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시집 보내고 나서 또 한 번에 걸쳐서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딸의 음부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라난 포도나무가 아시아 전체를 다 뒤덮여 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꿈의 해석을 물어봤더니 꿈의 해석이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이 만다네에게서 태어나는 아들이 바로 온 세상을 덮어버릴 겁니다. 당신이 이 메대 제국을 덮어버릴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실을 알아보고 했더니 시집간 딸이 임신을 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아직 아기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티아게스가 계략을 꾸밉니다. 딸한테 소식을 전하죠. 딸아, 우리나라도 아닌데 몸은 친정에 와서 풀어라. 라고 이렇게 아주 친절을 베풉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페르시아에 가 있으면 못 죽이잖아요. 친정에 오면 바로 제거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또 자기 손으로는 못 하잖아요. 근다고 그 왕이 직접 이 아이를 손주를 갖다 죽일 수는 없고 믿을 만한 사람을 시키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총리였던 하르파고스 총리한테 이 일을 시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즉시 아이를 죽여서 엄마한테는 아이가 죽어서 유산됐다라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다 꾸미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이 하르파고스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게 되는데요. 차마 이 아이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여라도 나중에 이 소문이 들통나서 이 사실이 들통나서 공주의 아들을 죽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가문이 어떻게 될 줄 모르잖아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위험성들을 고려해서 결국 자기가 직접 또 일을 처리하지는 못하고 또 자기도 하청을 줍니다. 누구한테 하청을 줬겠어요? 자기 종한테 하청을 주게 됩니다. 이 종도 또 하청을 줍니다. 결국 이 하청을 준 것이 이제 소치기한테 아이를 맡기게 되는데요. 이 소치기한테 이제 아무도 모르게 이 아이를 죽일 것을 얘기하고 이 소치기는 이 아이 고레스를 안고 가게 되죠.
마침 그 고레스의 이 아이를 안고 간 이 소치기 아내가 출산하는 시기랑 겹쳐버리게 됩니다. 이 소치기가 딱 갔는데 자기 아내가 일단 아기를 죽이지 않고 고레스를 안고 간 겁니다. 갔더니 아내가 출산을 했는데 정말 그 아이가 죽어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아이가 죽어서 나왔다고 하게 되면 아내가 너무나 상심할 것 같으니까 이 소치기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꿔치기를 해버립니다. 바꿔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내한테 아주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다고. 그리고 정말 그 아내가 낳은 아이, 사산된 아이는 어떻게 해요? 묻어주고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만단의 공주가 낳은 아이는 잘 매장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조용하게 시간들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로부터 약 한 10년 동안의 세월이 흘러가게 되는데, 한편은 이제 이 키루스가 10살 정도의 나이가 됐습니다. 자, 10살 정도의 나이가 됐는데, 우리도 예전에 많이 그 대보름날 막 동네끼리 칼싸움하고 놀았지 했죠? 예, 저도 많이 했었거든요. 꼭 노는 곳이 꼭 그 산소 있는 그런 곳에서 숨기 좋아서 많이 놀았는데, 아마 비슷하게 놀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는데 이 키루스가 남다른 재능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동네 놀이를 하게 되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왕정을 거는데 이 키루스는 그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자기가 리더가 되면 딱 그 조직을 딱딱 세우는 거죠. 근데 그의 태생이 누구신 분이에요? 예, 왕이신 분이지만 누구한테 길러졌어요? 소치기한테 길러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그를 누구의 아들로 알아요? 소치기 아들로 알아요. 근데 이 자기가 왕이 되는데 거기 같이 놀았던 그 애들 중에 하나가 관리의 애가 있었던 거죠. 근데 관리의 애가 입장에서 보면 저 소치기 자식이 자기를 갖다가 막 이래라 저래라 시키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근데 고레스 입장에서는 아니 그건 그거고 지금은 전쟁 중인데 동네 아들 전쟁인데 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이 고레스 입장이 어때요? 저 녀석이 감히 네가 지금 반란 이렇게 해가지고 그 10살짜리가 매우 철화해가지고 야를 때린 겁니다. 그럼 이 싸움이 되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매 맞고 왔는데 집에 가서 이제 이르는 거죠. 누가 때렸다고요? 소치기 자식이 솔직히 그 나를 때렸습니다. 하니까 이제 이 관리가 얼마나 또 속상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가 왕한테 가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건 문제가 있다. 어찌 감히 소치기 자식이 고관 대작의 자녀를 이렇게 때릴 수 있냐면서 그 아이를 불러온 겁니다. 불러왔더니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많이 보던 녀석 같아요. 왜 많이 보던 녀석 같아요? 닮았다라는 말이죠. 누구를요? 자기 딸을 닮은 것 같으면서도 자기 얼굴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좀 이상해요. 그러면서 사실대로 추궁을 합니다. 네가 그런 일이 있었냐? 있습니다. 너 감히 네가 신분을 모르고 이렇게 그 관리의 아들을 때렸다는 것은 너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어떻게 했겠어요? 당돌합니다. 제가 벌을 받아야 하면 받겠습니다. 하지만 왕이시여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면서 만약에 왕께서 이렇게 전쟁의 작전을 수행하는데 그 중에 한 병사가 왕의 말을 듣지 않고 반항을 하면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처벌하시겠습니까? 자, 그 공개적인 장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왕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처벌해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왕명 아무도 안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을 딱 막아버리게 되면서 이제 추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무마시키면서 하르파고스를 부릅니다. 느낌이 아무래도 이상해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자네 어떻게 했나? 그러니까 하르파고스도 이제 사실대로 얘기하죠. 이렇게 제 하인 시켜서 했는데요. 자, 그 하인 알아보게 했더니 결국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겁니다. 결국 지금 이 아스티아게스의 외손자로 판명이 난 거죠. 이 아스티아게스는 이제 두 가지 꿈을 꿨던 것이 기억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 명령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이 하르파고스를 아주 혼을 낼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전혀 이 분위기를 못 채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총리 수고했네. 그래도 내 손자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와서 내가 기쁘네 하면서 이제 잔치를 벌여줍니다. 그리고 와서 자네 공을 치하겠네 한 거죠. 근데 한 가지 자네 그 아이가 있는데 이 내 손자 고레스하고 좀 말벗이 필요하네. 먼저
잔치 오기 전에 자네 아들을 먼저 좀 보내줘서 이 고레스하고 좀 놀게 해줄 수 있겠나? 아유, 여부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아들을 보내고 이제 저녁에 잔치가 성대하게 치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테이블에 고기를 쫙 진열해 놓고 온갖 음식을 진열해 놓고 맛있게 먹는데 이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와서 하르파고스 총리한테 어때? 오늘 만찬 괜찮았나? 오늘 성대하게 만찬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고기는 어땠나?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고기가 남았는데 이거까지 가져가서 집에 가져가서 먹게 한 거죠. 아유,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고기까지 딱 싸서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줬더니 고기 그 자리에서 고기 그 뚜껑을 딱 열었더니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온 겁니다. 뭐가 나왔냐면 하르파고스의 아들의 머리가 이 그릇에 담겨져서 전달이 되어진 거죠. 이 아스테아게스가 하르파고스가 제대로 일처리를 못하니까 그의 아들을 저렇게 죽게 해서 결국 이 아버지 하르파고스가 뭘 먹은 거예요? 아들의 그 인육을 먹게 된 거죠. 근데 거기에서 분을 토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나머지 가족까지 다 죽게 되니까 그 울분을 삼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때만 기다리는 거죠. 감사합니다 하면서 표정 변화 없이 그냥 마무리를 합니다. 자,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잔치가 일단락되면서 참 안타깝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아스타게스가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해둘 거냐. 그런데 그때 누가 이 아이 죽여야 됩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공주의 아들인데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미 이 아이의 꿈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미 대장 노릇 하면서 대리 만족을 했으니까 놔두셔도 됩니다. 또 들어보니까 그럴싸해요. 알겠네 하면서 이제 이 아이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어디로? 여기에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페르시아로 돌려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소치기 아들이 갑자기 뭐가 된 겁니까? 이제 아빠를 상봉을 하게 된 거죠. 엄마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죽어 떠난 아들이 살아왔으니까. 갑자기 10년간 소치기 아들로 갔다가 어쨌든 그래도 변방 태수의 아들로 다시 신분은 어떻게 올라가게 되었고요. 자,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 분을 품고 있었던 하르파고스가 이제 이 복수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복수를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가장 잔인하게 할 수 있는 복수는 누구의 손으로? 손자의 손으로 할아버지를 제거하는 것이 혈육을 통해서 지금 어쨌든 그 복수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계략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고레스가 성장하기만을 기다리게 되었고 계속해서 이제 사냥을 나갈 때마다 사냥을 한 동물의 배를 갈라서 편지를 써서 그걸 계속 고레스한테 보내기 시작합니다. 나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소. 당신이 준비만 하면 나는 언제든지 당신 편에 서겠소. 하면서 이제 반역을 계속해서 꾀하는 거죠. 자, 이것을 계속 들으니까 한 번 들으면 그냥 농담으로 하겠지만 계속 들으면 어때요? 이제 마음에 그런 야심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한 번은 이 고레스가 자기 부하들을 모아놓고 두 가지 이벤트를 해줍니다. 한 번은 엄청난 노역을 시킵니다.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은 엄청나게 거대한 연회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면서 부하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첫날처럼 살래? 둘째 날처럼 살래? 여러분의 선택은? 동일한 선택을 합니다. 둘째 날이요 한 거죠. 입에 단내가 나오면서 이들이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매대에 짓눌려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나 한번 내가 용기를 내게 되면 그런 단내 나는 삶이 아니라 이런 향내 나는 삶을 살 수 있어 해서 부하들의 마음을 하면서 자기를 따르게 하게 되고 자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한 날짜를 잡고 드디어 페르시아에서 반란군이 움직였다라는 소식을 아스티아게스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란군을 진압을 해야겠죠. 그래서 메대에서 반란군을 진압하는데 자, 이 반란군을 진압하는데 이 하르파고스 총리가 자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고 그리고 단숨에 끝내겠습니다. 왕이시여 저에게 군대를 내어주십시오. 그리고 단숨에 제압을 하려면 어떤 군대를 내줘야 돼요? 정예병을 내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단숨에 제압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하르파고스 총리가 군대를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 입장에서는요.
그러면 가장 총리가 이렇게 이끈다고 하니까 믿고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르파고스 총리는 군대를 이끌고 어디로 진격합니까? 고레스한테 진격을 하게 됩니다. 진격을 하면서 뭐 하룻밤에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니까 중간에 이제 막 천막을 치고 자면서 휘하 장수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나는 정벌군이 아니네. 나는 정복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고레스의 편에 설 거네. 이 중에서 내 뜻에 따르지 않을 사람은 돌아가도 좋으네. 자, 이 밤에 결정하시게. 자, 다시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캄비세스 하르파고스 총리로 말을 따르겠습니까? 반란 안 됩니다. 나는 아스티아게스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자, 1번, 2번. 예, 돌아간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대로 죽습니다, 이건. 돌아간다는데 살려 보내겠습니까? 죽는 거죠. 그래서 뭐 그 군인들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상황이고 이미 기울었다. 정예병이로 다 왔으면 저기 있어봤자 별로 의미 없다 해서 다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정예병 모아졌죠. 페르시아 반란군 되어졌죠. 메대 정복하는 건요 아주 쉬운 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군대가 만났는데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친구야. 이게 싸울 필요가 없어지게 되면서 이런 입장이 돼버렸습니다. 자,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아스티아게스 왕입니다. 옆에 있는 고레스가 외손자죠. 그리고 뒤에 있었던 총리 하르파고스 총리가 뒤에서 딱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반란을 제압으로 보냈는데 반란군 편에 서서 오히려 이제 역적이 되어졌지만 결국 할아버지가 손자 앞에서 무릎을 꿇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드디어 고레스가 아스티아게스가 다스리던 메대를 접수를 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나라가 메대 바사 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변방에 있었던 이 작은 나라 페르시아가 메대와 같이 힘을 합하게 되면서 드디어 연합국이 형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 나라를 정복했다고 했잖아요. 고레스는 두 나라를 정복합니다. 첫 번째 어디에 정복했어요? 리디아, 이제 서쪽 끝에 가서 정복하게 되는데 이 정복하게 된 이유는 이 리디아에 있었던 크로이소스 왕이 있습니다. 크로이소스 왕하고 이쪽 아스티아게스 왕하고 친구 사이였어요. 그런데 감히 외손자라는 녀석이 감히 외할아버지의 나라를 빼앗아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전쟁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이 과정도 여기 있는 크로이소스 왕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신탁을 받으러 갑니다. 당시에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신탁을 받으러 가죠. 이기냐 지냐 이것을 가지고 신탁을 받으러 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 신탁이 무슨 신탁이 나오냐? 강을 건넌 자가 큰 제국을 형성할 것이다라는 신탁이 나옵니다. 자, 강을 건넌 자가 큰 제국을 형성하겠다 하면서 신탁이 나왔어요. 그래서 고레스군이 진격을 하게 되고 리디아군도 진격을 합니다. 그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강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그럼 강을 누가 건너야 됩니까? 강을 건넌 자가 대제국을 만들 것이다 했으면 리디아가 건너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넙니다. 여러분 신탁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건넜는데 싸우는데 승부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겨울철이 되면 싸움을 더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네들도 돌아가겠지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이 틈이다 생각하고 돌아가지 않고 이것을 그 강을 건너버립니다. 그리고 리디아까지 가서 정복하게 되죠. 그럼 강을 건넌 자가 누구예요? 쉽게 얘기하면 고레스가 건너온 게 되네요. 그렇죠. 먼저 물론 크로이소스도 건넜지만 고레스가 강을 건너면서 결국 고레스가 이 땅을 정복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정복하게 되면 다 막 불을 태우고 정복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크로이소스는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크로이소스를 갖다가 처형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비가 내리치면서 크로이소스를 못 죽이게 막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 이건 이상스러운 일이라면서 크로이소스를 살려주게 되고 결국 이 크로이소스를 살려주면서 나중에 그의 고레스의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 전쟁에 이 크로이소스가 또 한몫을 하게 되는 일이 또 아울러서 펼쳐집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 고레스가 리디아 이 제국을 불살르려고 하니까
크레이소스가 한심하다는 듯이 고레스를 바라보죠. 왕이시여, 지금 뭐 하시렵니까? 내가 이 제국을 정복했으니까 여기를 전부 다 이제 약탈하겠다. 근데 왕이시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이 지금 누구의 성입니까? 제 성입니까? 왕의 성입니까? 야, 당연히 내가 정복했으니까 내 성이지. 근데 자기 성을 갖다가 불태우는 왕도 있습니까?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고레스가 들어보니까 어때요? 맞잖아요. 맞네. 그러면서 야, 둥지 하면서 이제 그 성을 갖다가 살려내죠. 크레이소스가. 아무튼 그런 지혜를 발휘하게 되니까 어쨌든 자기보다 더 훨씬 더 연배가 많고 확실히 삶에서 묻어나오는 경륜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잘 따르게 되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리디아 정복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정복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는데 바벨론은 아까 말했던 대로 사다리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성이 아닙니다. 또 포위 작전을 할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이게 몇 킬로나 된다고 그 성을 다 둘러쌀 수 있겠습니까?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포위 작전도 안 되죠. 공성전도 안 되죠.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 바빌론 오다가 강이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강을 건너다가 고레스가 탄 백마 중에 한 마리가 이 강에 휩쓸려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가장 아끼는 말이 죽었어요. 고레스가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강을 죽여라 그럽니다. 강을 죽이라니요. 강을 갖다가 한 곳을 흐르지 못하게 개천을 막 사방으로 파라는 거예요. 문헌에 보면 120개 정도의 지천을 막 파라는 거예요. 군대를 다 동원해서 갑자기 이제 삽질하기 시작하면서 이 큰 강을 갖다가 이 앞으로 막 벌려버린 겁니다. 이 물수위가 아주 급격하게 낮아지게 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분풀이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바빌론으로 내려오는데, 강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줄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물줄기가 줄으니까 쭉 하류로 내려오면서 물이 어떻게 됐겠어요? 줄었어요. 이 유프라테스 강이 바벨론 그 성을 관통을 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게 물의 수위가 점점점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낮아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수구가 등장합니다. 물길이 나오는 길인데 물이 얕아졌단 말이에요. 그럼 군대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통로가 열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물이 높았을 때는 물이 어디로 흘러나오는지를 모르는데 이 낮아지니까 물 수구가 보였고 군인들은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그 96m짜리 다 만나면 됐다고요. 어디로 가요? 수구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갔더니 전혀 전쟁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왜요? 이걸 어떻게 너희들이 정복해? 포위도 못해, 공성전도 못해. 아무 싸울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때가 다니엘서 5장이에요. 술 먹고 놀고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그 밤에 그 거대한 바벨론이 함락이 되면서 이쪽 바벨론마저도 어떻게 됩니까? 페르시아의 수중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레스가 이 두 제국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캄비세스가 이어서 이집트까지 멸망시키게 되고요. 이집트를 멸망시키고 돌아오는데 자기 가짜 동생이 왕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흥분해서 그랬는지 오다가 보통 이제 말 타고 전진 출발할 때 칼을 빼서 들고 어떻게 해요? 칼 쫙 빼두고 전진하잖아요. 그죠? 전진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칼집에 꽂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잘 꽂아야 되는데 말 타고 꽂다 보니까 제대로 못 꽂았나 봐요. 그래가 허벅지를 찔렀대요. 허벅지를 찔렀는데 그 수유에 찔리면 파상풍이 걸려서 그 과정에 누가요? 캄비세스가 죽게 되고 어쨌든 캄비세스는 역할을 다 했습니다. 갈빗대 3개 중에 하나 남았는데 이집트를 정복하면서 다니엘서 8장은 다 성취가 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다리오가 왕이 되는데요. 다리오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는 점심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페르시아 일부 역사를 좀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반에 이제 잠언 통독하겠습니다.